더 빠른 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승부에 대한 경쟁 심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에 대한 집착은 고대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빠른 속도는 곧 더 강한 전투력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적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력한 전투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드디어 인류는 공중에까지 그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시절 미국은 소련이라는 거인의 핵전쟁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의 판도를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무후무한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그건 바로 신이라 불리우는 비행기 XB-70 발키리입니다. Valkyrie prepared. (1964년 9월 21일) 아침 미공군 팜데일 공군기지, 여기서 역사상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르고 위험한 폭격기 XB-70 발키리가 처음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길이 56m, 최대 이륙 중량 24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폭격기는 대륙권을 훌쩍 넘은 성층권 7만 피트에서 음속의 3배의 속도로 수천 마일을 날 수 있었습니다. 발키리는 20톤가량의 폭탄과 핵무기를 적의 중심부에 투하하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괴멸시켜 버릴 수 있었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외형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동시에 갖춘 이 비행기는 그야말로 북유럽 신화 속 전투의 여신 발키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체계가 왜 등장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을까요? 때는 2차 세계대전, 육군에 속해 있던 별동의 항공대에 지나지 않았던 항공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만 커져갔는데요. 폭격기들이 당시의 최강의 공격수단이었던 메가톤급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본의 결사항쟁을 폭격기의 핵폭격으로 단번에 굴복시켜 기나긴 2차 세계대전을 끝내버렸습니다. 이에 불타버린 유럽을 대신해 세계 최상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폭격기의 활용 및 전략 구상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또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 국가가 되어버린 소련과의 핵전쟁 위험은 날로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위협을 타개하고자 미국은 전략공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륙간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자 여러 전략 폭격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에 B-36, B-47, B-52 등 전략 폭격기를 순차적으로 취역시켰는데요. 하지만 전략공군사령부에 사령관을 지내고 미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폭격기의 대부 커티스 리메이 장군은 B-52 폭격기의 항속거리와 폭장량, B-58 폭격기의 초음속 비행 성능을 갖춘 폭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에 두둑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1955년 노스 아메리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최첨단 폭격기 개발을 추진하였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XB-70 발키리의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1964년 처음 비행을 시작으로 1966년에는 고도 22,550m와 시속 3,250km라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최첨단 기술들이 발키리에 집약되게 되는데요. 고고도에서 마하 3의 속도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엔진 추력만 14,000kg 포스의 G4의 YJ-3 터보제 엔진을 6기나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역사의 길이 남을 완벽한 디테일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항공기 기수에 귀날개로 불리우는 카나드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항공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면 기수가 점차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카나드로 추가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 자체는 유로파이터, 라팔 전투기와 같이 현대 전투기에는 일반적이지만 발키리가 설계된 당시 1950년대에는 생소한 기술이었습니다. 날개는 고속 비행에 알맞게 델타이계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고속 비행 시 날개가 아래로 꺾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공기 날개가 뒤로 꺾이는 것은 익숙하시겠지만 아래로 꺾이는 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수직 꼬리 날개처럼 항공기의 방향 안전성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날개 밑의 충격파를 상쇄하여 항력을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400나트 이하일 때는 날개의 꺾이는 각도가 0도이며 마하 1.5와 마하 0.95 사이에는 30도, 마하 1.6 이상은 70도로 날개가 꺾이는 형태입니다. 기체 외부도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340도가 넘는 마찰열을 견디기 위해 일반적인 알루미늄 대신 허니컴 패턴의 두께 0.3mm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현대과학 기술들의 집합체였던 XB-70 발키리를 한 대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대당 약 8,500억의 비용이 소모되었는데요. 이건 오늘날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의 2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XB-70 발키리는 그 존재 자체로 미국의 엄청난 국방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최첨단 무기체계의 끝판왕이었던 발키리가 왜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발키리가 안타깝게도 프로토타입 2대만 남기고 결국 양산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XB-70 발키리의 양산 계획 취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지대공 미사일의 발달입니다. XB-70 발키리의 개발이 결정될 당시에는 소련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보다 높은 7만 피트에서 당시 소련 주력기인 미그-19과 21보다 1.5배나 더 빠른 발키리는 매우 효과적인 공격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8만 피트까지 격추가 가능한 S-75가 1957년 개발되었고 소련 전 지역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S-57은 1960년 미군의 유명한 고고도 정찰기 유트를 7만 피트에서 격추한 이력 또한 갖고 있었죠. 따라서 동고도로 비행이 가능한 XB-70도 더 이상 소련의 항공망을 자유롭게 무력화시킬 수 없게 되자 미국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고고도 폭격기 발키리 대신에 적의 레이더에 자유로운 저고도 침투형 폭격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에 1964년부터 F-111 아드바크 전술 폭격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향후 미국은 더 나아가 스텔스 비행기 개발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의 경쟁입니다. 한 시점에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대립처럼 그 당시에는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립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당시 앞에서 말한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도쿄 공습 및 히로시마 핵폭격을 직접 경험하며 폭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반면에 포드 CEO 출신으로서 효율을 강조한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은 비용이 많이 드는 폭격기가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 두 무기체계는 조금씩 저비용, 고효율의 미사일 개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XB-70 발키리가 첫 비행을 하기 전 1961년에 이미 전략화가 취소되었고 연구 모델로만 2대가 생산이 허가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 추가로 1966년 6월 8일 G사가 자사의 엔진을 단 군용기들을 모아 비행 사진을 찍던 중 F-104와 충돌하여 추락하자 발키리에 대한 여론 또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에 1969년을 끝으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됩니다. 추락한 시제기 2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대는 현재 미공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역사상 가장 빠른 폭격기 XB-70 발키리를 알아보았는데요. 발키리는 신중의 신 오딘이 최후의 전쟁 라그나로크를 대비하여 발키리를 거느렸듯 지구 역사상 최강의 나라 미국이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선택한 지구 역사상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발키리는 개발된 지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장 빠른 폭격기의 위상을 놓치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발키리는 무기기술의 발달 속도가 전술 개념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던 안타까운 항공기였습니다. 이제 하늘은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텔스를 무력화시킬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발키리와 같은 초고속 폭격기의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에어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